도끼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멎고 방패벽이 무너졌을 때 전장의 고요함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은 두껍고 거의 살아있는 듯한 침묵으로 부상자들의 신음과 아직 숨 쉬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감추고 있었다. 쓰러진 남자들은 빠른 최후를 맞았고 그들의 고통은 마지막 숨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남아있는 아내들, 딸들, 어머니들에게는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바이킹의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부분이 그때 시작되었고 연대기들은 감히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콤마크노 수도원은 믿음이 칼날과 마주했던 그런 장소 중 하나였다. 토르길스의 배들은 새벽에 도착하여 안개를 뚫고 나무 유령처럼 나타났다. 제단 앞에서 50명의 수도사들이 학살당했다. 기록들은 그들의 용기에 대해 말하지만 성스러운 벽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중세연대기에서 너무나도 반복되는 그 침묵은 순진한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이다. 여성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승자들의 영광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수세기 후 더블린에서의 발굴은 서기관들이 감히 기록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었다. 우드퀘이의 옛 항구 유적에서 작은 족쇄들, 섬세한 손목을 위한 철고리, 그리고 아이들의 발목을 위한 짧은 사슬이 발견되었다. 돌들은 녹과 절망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폭력이 전쟁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구조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들은 부수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정복된 자원이었다. 북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은 전투 후 사로잡힌 여성을 묘사하기 위해 코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소유된 여성을 의미했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더 적나라했다. 숨 쉬는 재산이었다. 북유럽의 법적, 종교적 세계에서 그 정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했다. 아내는 가축이나 전리품과 함께 강탈될 수 있었고 그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전쟁의 권리로 여겨졌다. 인간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사이에 경계가 흐려졌다. 얄차알들의 홀에서는 전사들의 용기가 축하받았고 포로들의 고통은 아니었다. 여성의 몸이 전리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명예와 두려움의 경제체제의 증상으로 해석한다. 명성이 곧 권력과 같았던 전사 부족 사회에서 적의 몸 또는 그의 아내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월성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규약이었다. 적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의지를 꺾는 건 말이다. 고고학은 바이킹이 단순한 충동적인 약탈자들이 아니었음을 확인한다. 그들의 폭력은 규칙, 관습, 의례적인 공식을 따랐다. 전장에서 발견된 물품들, 부적, 의뢰용 칼, 피로 물든 천 조각들, 학살 후에 두 번째 단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바로 전리품의 획득과 복종이었다. 그것은 거의 행정적인 과정, 공포의 관료제였다. 승리를 위해 오딘에게 기도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딘의 이름을 들먹일 수 있었다. 현대 대중의 상상 속에서 바이킹은 힘, 모험, 자유의 상징이다. 그러나 일부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속박 위에 세워졌다. 길들여지지 않은 전사의 신화 뒤에는 인간의 삶을 교환 가치로 전락시키는 시스템이 있었다. 시인들이 원정의 영광에 대한 사가를 새길 때 진정한 주인공들, 정복당한 여성들 은 이야기에서 지워졌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뼈는 땅에서 말한다. 규칙적인 골절, 뒤에서 가해진 타격, 마지막 순간까지의 저항의 흔적을 말이다. 연구자들은 불안한 역설을 발견했다. 바이킹이 정복을 더욱 진전시킬수록 그들의 소유권 규약은 더욱 세련되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구조였다. 북유럽에서 승자의 권리는 신성했다. 적이 명예롭게 죽으면 그의 가족은 합법적인 소유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전사들의 도덕성은 가장 극악무도한 비인간성과 공존했다. 공포는 영원하기 위해 비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로는 연대기의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다. 침묵하는 페이지들은 서술하는 페이지들만큼 많은 것을 말한다. 약탈당한 모든 수도원과 파괴된 모든 마을 뒤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메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최악의 운명이 아님을 깨달았던 자들의 억눌린 숨결 말이다. 더블린 부두의 황혼 속에서 리피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공기는 소금과 두려움의 냄새를 풍겼다. 그곳에는 북유럽 사람들의 창고들이 서 있었다. 밀이나 가죽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돌 구조물이었다. 우드쾌에서의 현대 발굴은 그 공포의 규모를 드러낸다. 녹슨 족쇄, 작은 발목고리, 마모 흔적이 있는 사슬, 인간의 배설물을 배수하기 위해 새겨진 수로가 있는 돌 바닥. 고고학자들은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았다. 자랑스러운 바이킹 도시 더블린은 몸을 돈으로 바꾸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북유럽 사람들은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거래했다. 모든 포로는 나이, 건강, 출산 능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졌다. 슐레스비히의 돌에 새겨진 룬 문자는 그 거래의 영수증 역할을 한다. 젊은 여성에게는 은화 20개, 어머니에게는 15개, 다쳤다면 10개였다. 바위에 새겨진 이 차가운 숫자들은 아마도 바이킹 시대 전체에서 가장 잔혹한 문서일 것이다. 그것은 전투나 정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가치 평가표를 보여준다. 아일랜드 연대기에는 서기 862년에 바이킹이 포트마로 마을을 습격했다고 전한다. 47명의 전사가 사망했지만 여성들의 차례가 되면 다시 침묵이 흐른다. 어떤 수도사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어떤 노래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나 땅은 그들을 대신하여 말했다. 인근 늪지대에서 토양 분석 결과 23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며칠 후 체계적인 폭력 끝에 죽었다. 두개골은 뒤쪽에서 골절되었고 팔은 방어하려다 부러졌으며 갈비뼈는 반복적인 구타로 부서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차였다. 이 패턴은 북유럽인의 정신에 새겨진 공식처럼 반복해서 나타났다. 붙잡고 복종시키고 분류하는 것. 희생자들은 이미 원시적인 세계 경제처럼 기능하던 시스템 내에서 숫자가 되었다. 더블린은 항구였지만 도덕적 경계선이기도 했다. 호박과 가죽 무역이 인신매매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스칸디나비아나 발트해로 출항하는 모든 배는 살아있는 화물을 운송했고 모든 하역은 무자비한 제국의 경제기계를 먹여 살렸다. 바이킹 노예 제도의 개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사회의 법적, 종교적 구조의 일부였다. 아이슬란드 법률에서 노예는 스랄트랄이라 불렸고 그 가치는 가축처럼 계산되었다. 그러나 불길한 구별이 있었다. 여성 스랄은 새로운 재산을 생산할 수 있는 번식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지배의 생물학적 논리는 여성의 몸을 자발적이지 않은 상속인과 하인의 공장으로 변모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체계적인 범죄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당시에는 경제적 지속성을 위한 전략이었다. 고고학은 또한 부두에서 발견된 사슬이 해양 부식의 강한 강화철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즉흥적인 도구가 아니었다. 마치 노예 무역이 장기적인 사업인 것처럼 오래도록 사용하도록 설계된 도구들이었다. 창고의 기초는 한 번에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전장에는 환기구가 있었는데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포로들이 팔리기 전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건축 세부 사항은 불길한 효율성을 드러낸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문서들이다. 진흙층 아래 보존된 몇몇 밀랍한 조각에는 라틴어 용어 푸엘라, 마텔, 셀바 와 함께 북유럽 이름이 적힌 판매 기록이 담겨 있다. 언어의 혼합은 그 무역이 북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아일랜드, 잉글랜드 등지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바이킹은 유럽을 수도원, 항구, 강길을 잇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통합시켰다. 모든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다. 집에서 뜯겨나간 젊은 여성, 아들과 헤어져 팔린 어머니, 뜨거운 철로 낙인 찍힌 아이. 고고학적 자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지만 그들의 마지막 몸짓은 보여준다. 일부 손목에서는 개인적인 글귀가 새겨진 나무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기도나 지워진 이름들을 표현한 룬 문자였다. 이 작은 부적들은 사라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9세기는 북해를 시장으로 변모시켰다. 바이킹들은 그것을 카웁스타드 R, 즉 교환 장소라고 불렀다. 그러나 교환되던 것은 물품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족장들의 금고를 채운 은화는 몸을 팔아 얻은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행위가 정상적이고 심지어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스칼드, 음유 시인들은 포로들의 얼굴을 언급하지 않고 약탈의 위협을 노래했다. 문화는 남성적 권력을 찬양하고 여성의 고통을 침묵시켰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동일한 발견물들을 읽고 수세기 동안 지속된 사고방식의 패턴을 인식한다. 몸의 상품화와 악의 평범화, 돌에 새겨진 것들, 더블린의 현대 거리 아래 묻힌 뼈들 속에서 고대의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진다. 문명이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들 때 가장 높은 대가는 바로 그 문명의 인간성이 치른다는 경고이다. 북유럽 전통에서 폭력은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법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수세기 후에 그라가스 기라갓 법전으로 통합된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법률 문헌은 현대 바이킹 로맨티시즘이 종종 무시하는 진실을 드러낸다. 즉, 여성에 대한 복종은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다. 적을 죽인 전사는 증인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면 그 적의 아내를 코나, 즉 소유된 여성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었다. 그것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계약이었다. 전쟁의 전리품에는 육체와 영혼이 포함되었다. 절차는 정확했다. 승자는 전투가 끝난 후 사흘이 지나기 전에 공개적으로 공식을 선언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사가 그 포로의 소유권을 다툴 수 있었다. 이 터무니없는 규칙, 생명을 주장하기 위한 사흘은 여성의 몸을 소송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여성이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전리품으로 간주되는 대기 시간이었다. 그 법적 공백 기간에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강제 결혼의 대상이 될지, 가사 노예가 될지, 아니면 희생양이 될지. 법률 언어는 수많은 전투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코나는 속하다 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가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어근이다. 영웅적인 은유로 가득 찬 사가는 모든 강제 결혼 뒤에는 공공연한 약탈 행위가 있었음을 생략한다. 가해자는 남편이 되고 범죄는 의식이 되었다. 증인들 앞에서 발언된 말들은 소유를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웠다. 그녀의 이름은 주인의 이름으로, 그녀의 정체성은 그녀의 유용성으로 대체되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원시적인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북유럽 사람들에게 그것은 질서였다.
법은 잔혹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잔혹성의 도구였다. 명성이 모든 것이었던 사회에서 적의 여성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은 권력의 과시였다. 전장에서 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집, 침대,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 점령해야 했다. 적의 굴욕은 피로 영속화되어야 했다. 게르만 신학은 이교도적이었지만 신화적인 정당성을 제공했다. 일부 에다시 에딕 포엠스에 따르면 신들 자신도 지배의 증거로 여성을 사로잡는 관행을 따랐다. 오딘은 영감의 벌꿀수를 훔치기 위해 발키리 군로드를 납치하고 토르는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산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다. 폭력은 신들의 판턴에 있었고 신화는 관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논리에서 강제하는 행위는 죄가 아니라 힘의 확인이었다. 기독교와의 충돌은 나중에 선교사들이 다른 도덕 개념을 강요하려 했을 때 일어났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도 이 관행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위장되어 계속되었다. 기독교와 초기 수세기 동안 사제들은 포로들에게 세례를 주고 강제적인 결합을 마치 구원인 양 축복했다. 성수는 범죄를 씻어내지 못했고 단지 용인하게 만들었다. 그라가스 법전은 더 나아갔다. 저항의 각 사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상세히 기술했다. 만약 여성이 도망치려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면 그녀의 가족은 포획자에게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자살은 재산 절도로 간주되었다. 이 터무니없는 규범은 불길한 논리를 숨기고 있었다. 여성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결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유의 대가는 은화로 환산되었다. 북유럽 법률가들은 법을 전쟁의 연장선으로 사용했다. 그라가스 법전의 모든 조항은 의식에 대한 남성 지배의 승리였다. 그리고 중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죄와 용서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북유럽에서는 육체적 소유가 신성한 지위의 표시라는 생각이 유지되었다. 여성을 소유하는 것은 천둥과 피의 신들에게 축복받았다는 의미였다. 일부 아이슬란드 문헌은 3명의 코나와 12명의 스라를 소유한 남성들을 자랑스럽게 언급한다. 그 목록은 오늘날 재산 목록을 읽듯이 연회에서 낭독되었다. 여성은 동반자가 아니라 명예의 단위였다. 그리고 가장 디스터빙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문학으로 여기는 서사시인 사가 자체가 그 남자들의 후손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이다. 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들의 영광을 지탱했던 고통을 지워버린 부분적인 서술이다. 법적 외관 뒤에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었다. 바이킹들에게 다른 몸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는 불멸의 환상을 만들었다. 영광스러운 죽음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소유는 유한함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복된 여성은 전사가 라이벌뿐만 아니라 망각까지 이겨냈다는 증거였다. 타인의 삶을 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부정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철의 법은 육체 위에 군림했다. 결혼은 사슬이 되고 정의는 공범이 되었다. 족장들이 판결을 내리던 나무법정에서 숨 쉬는 재산이라는 그 말의 메아리가 아직도 울려 퍼진다. 이는 문명 전체를 요약하며 우리로 하여금 힘과 인간성 사이에 시면을 직시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바이킹 전사가 죽었을 때 그의 작별은 애도의 의식이 아니라 권력의 재현이었다. 시신은 조용히 묻히지 않았다. 말과 무기 그리고 종종 생전에 그와 함께했던 여성들과 함께 불에 태워졌다.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지만 희생자들에게는 지옥이었다. 서기 921년 볼가 강변에서 그러한 장례식을 목격했던 아랍 여행가 이븐 파들란 아이븐 파달란은 피가 얼어붙을 듯한 기록을 남겼다. 한 젊은 노예 여성이 죽음 속에서 주인과 함께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것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획된 의식이었다. 열흘 동안 그 소녀는 보살핌을 받고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환각을 유발하는 허브, 아마도 흰 동말풀이 섞인 술을 마셨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주인과 함께하는 낙원, 영원한 연회, 신성한 포옹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린 것은 의식용 칼의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파들라는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칼날을 가슴에 꽂는 동안 남자들이 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 후 시신은 전사의 시신 옆에 놓였고 배는 노래와 북소리 속에서 불에 태워졌다. 연기는 송증과 인간의 살 냄새를 풍기며 하늘로 치솟았다. 고고학은 이것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음을 확인한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교살 흔적과 죽기 전 골절 흔적을 보이는 여성 해골이 있는 배 무덤이 발견되었다. 일부 두개골에서는 파들란이 묘사한 것과 동일한 식물성 마약 흔적이 발견되었다. 여성들은 마취되어 희생되었고 고위층 남성들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들은 장례 물품의 일부였고 저승으로 가는 상징적인 동반자였다. 바이킹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전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 자신의 무기, 탈것, 그리고 자신의 여성들과 함께 발할래 도착해야 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여성은 자신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웅의 속성, 그의 영광의 연장이었다. 그와 함께 죽는 것이 그녀의 자연스러운 운명이었다. 종교는 그렇게 범죄에 대한 영적인 알리바이가 되었다. 불의식은 또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다. 각 희생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권력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공동체는 그 행위를 지켜보았고 그 광경 속에서 누가 지배하는지를 배웠다. 불에 타는 젊은 여성은 죽은 자와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경고 역할을 했다. 의례적인 폭력은 사실 공포의 교육이었다. 서기 878년에 바이킹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연대기가 전하는 방고르 수도원 유적의 제층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탄화된 유해들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은 원형으로 배열된 여성 뼈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우연히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기하학적 배열은 의례적인 의도를 시사한다. 그것들은 봉헌물이었다. 그곳을 삼킨 불길은 단순히 약탈이 아니라 희생이었다. 비교 종교학 전문가들은 불안한 유사점을 발견했다. 스키타이족이나 트라키아족과 같은 다른 전사 문화에서도 왕실 장례식에서 여성을 희생시켰다. 그러나 바이킹은 그 관행을 전례 없는 체계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집단 매장은 잔혹성과 질서의 조합을 보여준다. 약물에 취한 시신, 신중하게 정렬된 자세, 계층에 따라 배치된 장식품. 공포는 의례를 따랐다. 가장 깊은 설명은 아마도 미신뿐만 아니라 지배의 심리학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전사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재확인했다. 삶이 짧고 폭력이 일상이었던 세상에서 누가 언제 죽을지 결정하는 것은 신적인 느낌을 주었다. 여성 희생은 두려움을 부정하고 인간의 힘이 종말조차 초월할 수 있다고 시면에 외치는 한 형태였다. 그러나 신화적인 표면 아래에는 더 간단하고 더 잔인한 논리가 숨어 있었다. 바로 증인 제거였다. 희생된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최근의 포로들이었으며 약탈, 강간, 살인의 증인이었다. 그들을 주인의 시신과 함께 불태우는 것은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불 속에서 정화된 것은 죄가 아니라 범죄였다. 오늘날 영화와 시에 영감을 주는 불타는 배의 이미지는 그 시대에는 피와 연기의 현실이었다.
원정이 출발했던 바로 그 부두들은 화장터의 무대가 되었다. 성스러운 것과 끔찍한 것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다. 스칼드들이 영주들을 위해 지었던 명예의 노래는 희생의 냄새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불은 이중의 기능을 수행했다. 전사의 영광을 밝히고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될 자의 몸을 태워버리는 것. 모든 불꽃 속에는 기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거짓말도 있었다. 왜냐하면 희생으로 신들을 공경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들은 자신들을 공경하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살로 자신들의 자만심을 채울 뿐이었기 때문이다. 공포는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일상에서, 들판에서, 집에서, 요람에서 계속되었다. 바이킹은 여성만 거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도 거래했다. 그들의 법의 냉혹한 논리에서 어머니가 노예라면 그 자녀도 노예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일할 수 없다면 법은 그 아이의 죽음을 허락했다. 애도도, 품이 있는 장래도, 이름도 없었다. 그저 캠프 쓰레기 더미에 숨겨진 작은 뼈들 뿐이었다. 고고학자들은 두개골의 골절 흔적이 있는 수십 개의 영아 유골을 발견했는데 이는 단발성 타격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처형이었다. 강간이나 포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결함 있는 상품으로 여겨졌다. 쓸모를 창출하지 않는 영가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이 고통의 경제는 탄생을 선고로 만들었다. 랩턴과 세포드의 연구는 이교도 대군세 캠프에서 놀랄 만큼 불균형적인 비율을 보여준다. 성인 해골이 200개가 넘지만 여성은 겨우 수십 명에 불과했다. 결론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이 이송되었거나 팔렸거나 죽었을 것이다. 여성 유해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다양한 출처를 나타내는 화학적 흔적을 보인다. 그들은 현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서양과 흑해를 잇는 초국가적 무역의 포로들이었다. 더블린은 그 네트워크의 서쪽 거점이었다. 그곳 부두에서 배들은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 강으로 출발했다. 드네프르 강과 볼가 강을 통해 북유럽 대상들은 모피, 호박, 그리고 사람들을 운송했다. 아랍 상인들은 그들을 루즈룻라고 불렀고 그들의 연대기에는 바그다드까지 도착한 사슬에 묶인 노예 여성들의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 흰 피부, 금발, 회색 눈을 가진 여성들은 이국적으로 여겨져 동방시장에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팔렸다. 강길은 현대 기업의 정밀함으로 기능하는 시스템의 동맥이었다. 배들은 전쟁뿐만 아니라 인명수송을 위해 설계되었다. 북해에 침몰한 선박잔해에 대한 연구는 강화된 격실, 목재에 새겨진 환기구, 그리고 몇 주 동안 충분한 물 저장고를 보여준다. 건설자들은 그들의 화물이 살아서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효율성이 연민을 대체했다. 연륜연대학 나무나이트 연구은 더블린 부두의 기둥이 서기 후에 한 1년에서 구피 한 70년 사이에 만들어졌음을 밝혀냈다. 각 목재층은 60년 이상 지속적인 확장, 즉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상품의 상업적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확장이었다. 부두는 더 많은 배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었고 창고는 더 많은 포로를 보관하기 위해 커졌다. 도시들은 사슬에 묶인 몸들의 기초 위에 번성했다. 바이킹의 노예 경제는 정교했다. 중개인, 계약, 세금이 있었다. 10세기 비잔틴 문서 중 일부는 루스족과의 상업 조약을 언급하는데 그 조약은 비옥한 젊은 여성, 임신한 여성, 어린이 등 범주별 가격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수치들의 차이는 생물학적 생산성에 대한 잔혹한 계산을 보여준다. 어린아이는 짐승보다 가격이 적었다. 임신한 여성은 일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더 적었다. 시장의 법칙이 도덕을 대체했다.
그 관행의 유전적 흔적은 여전히 감지된다.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는 아이슬란드에서 모계 혈통의 60% 이상이 영국 제도에서 포획된 켈트 여성들에게서 유래했음을 보여준다. 노르웨이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달한다. 각 수치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두려움에서 태어난 혈통을 나타낸다. 칼이 정복한 것을 피가 영속시켰다. 한편 영혼의 구원을 설교하던 대륙의 교회는 그 거래에서 간접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잉글랜드와 노르망디의 수도원들은 가정봉사를 위해 북유럽 노예들을 사들였다. 매매 기록은 안칠레 또는 세르비엔테 데이와 같은 모호한 용어 아래 위장되어 나타난다. 믿음이 사업과 섞였고 십자가와 사슬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다. 바이킹의 사고방식에서 노예 제도는 처벌이 아니라 자연 질서의 일부였다. 자유인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다. 이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들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았다. 여성의 복종은 우주의 반영으로 정당화되었다. 남성적인 태양은 하늘을 지배했고 여성적인 달은 그 주기를 따랐다. 깊이 뿌리 박힌 이 상징적 사고는 사회 구조를 지탱했다. 실제 여성이든 노예 여성이든 그들은 남성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천체였다. 더블린의 고고학은 이러한 세계관의 가장 은밀한 흔적까지 드러냈다. 창고 바닥의 배수로들은 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배설물을 위한 것이었다. 냄새는 참기 어려웠을 테지만 기록들은 그 장소들이 수십 년 동안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땀과 두려움에 젖은 모든 돌은 사악한 정상성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더 불길한 것은 아랍 연대기 작가들이 일부 여성들이 동방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얼굴에 뜨거운 쇠로 낙인 찍혔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 출신임을 증명하는 룬 문자였다. 그것은 상인의 낙인, 진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노예 제도는 자유뿐만 아니라 얼굴마저도 빼앗았다. 그리하여 북유럽 무역은 군사적 정복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이 가장 안정적인 통화였던 세계 경제 시스템에 기반을 두었다. 모든 항구, 모든 강, 모든 법적 계약은 불편한 진실을 반영했다. 바이킹 문명은 사고팔린 생명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들의 사가가 약속했던 바랄라는 잊혀진 자들의 지옥 위에 서 있었다. 서기 914년 아일랜드 연대기들은 북유럽 침략자들에 대한 승리를 축하했다. 더블린은 되찾아졌고 바이킹 함대는 추방되었다. 그러나 기록들은 성벽 밖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수세기 후 땅이 말했다. 고고학자들은 폭 3피스, 깊이 6피스의 좁은 돌로 된 구덩이들을 발굴했다. 그 안에는 여성 해골들이 있었다. 뼈들은 계산된 골절을 보여주었다. 도망을 막기 위해 부러진 다리, 자살을 막기 위해 으스러진 팔. 그것은 무덤이 아니었다. 수직 감옥이었다. 시신들은 산채로 던져졌다. 습한 토양은 오랜 고통의 흔적을 보존했다. 서로 다른 깊이의 부패층은 희생자들이 죽기 전 며칠 동안 고통에 시달렸음을 나타냈다. 일부 구덩이에서는 의도적으로 살을 찢도록 놓여진 날카로운 돌들이 발견되었다. 다른 구덩이에서는 무릎까지 차오른 고인물이 있었다. 추위, 갈증 또는 절망으로 인한 느린 죽음이었다. 이것은 처형이 아니라 교훈이었다. 북유럽법은 명확했다. 주인을 공격하거나 죽인 모든 노예는 산채로 매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매장은 흙과 침묵으로 묻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대신 고통을 연장하기에 딱 좋을 만큼의 공기만 들어오는 구덩이에 가두는 것을 의미했다. 형벌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처형은 복종의 극장이었다.
장면을 상상해보자. 구덩이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 위에서 지켜보는 포획자들, 처벌의 울음소리만이 침묵을 깨는 상황. 이 공개의식에서 권력은 적나라하게 재현되었다. 한 여성의 고통은 다른 모든 여성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그것은 굴복의 광경이었다. 수세기 후 미셸 푸코는 중세의 처벌이 단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라고 썼다. 바이킹의 경우 처벌은 의지를 갖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폭력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학으로서 제도화되었다. 구덩이들은 공포의 학교였다. 그리고 그 공포는 북유럽 사람들의 제국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였다. 더블린 교회에서 발견된 유해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보여준다. 일부 두개골에는 인간 손톱 자국이 나타났다. 희생자들은 벽을 기어오르려 했고 피를 흘릴 때까지 돌을 긁었다. 그 흔적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 바위에 새겨진 절망의 작은 상처들. 어떤 사가도 그것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진실의 가장 순수한 증언이다. 침묵은 수용이 아니라 마지막 숨결까지의 저항이었다. 구덩이의 상징성은 깊었다. 북유럽 신화에서 세계는 시면, 즉 노른 논스이 운명을 짜는 우르드 유울드와의 우물에서 나왔다. 누군가를 산채로 묻는 것은 그를 혼돈, 원시적 어둠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었다. 처형자들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다. 모든 희생자는 시면에 바쳐지는 곡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처벌 행위는 신성함으로 뒤덮였다. 천천히 죽이는 것은 정화의식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화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고문의 정의 그 자체이다. 고통을 가시적으로 만들 때까지 연장하려는 생각은 통제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러한 절대적인 지배 욕구는 고대든 현대든 모든 폭정의 뿌리이다. 그 구덩이들을 둘러싼 흙층에서는 숯과 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포로들이 죽은 후 시신들이 불로 덮였음을 나타낸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패 냄새를 지우기 위함이었다. 범죄의 청소는 의식의 일부였다. 죽음은 행정이 되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 구덩이들이 고립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근 발굴은 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 북부까지 여러 바이킹 정착지에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마구간이나 우물처럼 도시 경관의 일부였다. 공포는 일상과 공존했다. 현대 고고학이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처벌의 구덩이 Pits of Punishment라고 불렀다. 그러나 구세기 언어로는 이름이 없었다.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은 비나 굶주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이것이 문화의 진정한 잔혹함이다. 고통이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을 때 돌구덩이에 서거나 웅크리고 앉아 겨우 숨쉬며 며칠 동안 지속될 끝을 기다리는 여성의 이미지는 그 세계의 본질을 요약한다. 두려움 위에 세워지고 무관심으로 지탱되는 질서. 전사들이 불빛 가득한 홀에서 건배할 때 신음소리의 메아리는 땅에서 올라와 승리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신들에게 상기시켰다. 북유럽 왕국들 사이에 내전이 멈췄을 때 폭력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이킹의 평화는 안식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은 조직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약탈이 사업이 되었다. 족장들은 몸을 거래하는 것이 약탈보다 더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러시아강, 비잔틴 시장을 하나의 노예 경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탄생했다. 10세기 비잔틴 연대기들은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기 544년에 작성된 루스족과 콘스탄티노플 제국 간의 조약은
상품과 가격을 열거했다. 모피와 호박 사이에는 소름 끼치는 범주가 나타났다. 무리엘의 찹티베, 포로 여성들, 연령, 건강 상태, 임신 여부에 따라 다른 요금이 명시되었다. 그것은 공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외교적 계약이었다. 북유럽 항구에서 상인들은 마치 가축처럼 정시 배송을 약속했다. 보증된 화물과 안전한 운송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상 경로는 정해진 기착지와 일시 보관소를 갖추고 있었다. 이 불길한 효율성은 현대 관료제를 예고한다. 차이점은 상품 대신 컨테이너가 몸이었다는 것이다. 랩턴과 토크세이와 같은 고대 이교도 대군세 캠프 발굴은 이 시스템의 기반 시설을 드러낸다. 돌 울타리, 사슬 잔해, 바위에 박힌 철 갈고리.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리킨다. 이송전 인간을 구금하는 것. 일부 유적지에서는 여성뼈가 동물뼈와 섞여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살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는 물류의 증거였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발견은 서기 937년 아일랜드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침략 당시의 전장에서 나왔다. 승자들은 금과 무기만 약탈한 것이 아니었다. 유적들 사이에서 휴대용 나무와 철 구조물, 즉 조립식 작은 감옥들이 발견되었다. 각각은 10여 명의 성인 또는 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캠페인 동안 포로들을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울타리였다. 철물은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보여준다. 그 군대들은 자신들만의 이동식 노예 시장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을 유목민 감방이라고 불렀지만 고대 북유럽어의 원래 용어는 판가후스, 판가훗, 죄수들의 집이었다. 소름 끼치는 점은 그 정교함이다. 모듈식 부품, 쉬운 조립 및 분해, 빠르고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도록 고안된 시스템. 모든 정복, 모든 약탈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처럼 처리될 새로운 인간의 공급을 의미했다. 확장된 바이킹, 영웅적인 명예 추구에서 시작된 것은 테러의 행정기계로 변모했다. 수도원 약탈은 단지 첫 번째 단계였다. 그 다음에는 포로 분류, 이송, 그리고 제국 내 여러 지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헤데비, 비르카 또는 요크의 부두에서 장면은 반복되었다. 사슬에 묶인 여성들의 줄, 가격을 협상하는 상인들,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모든 거래는 나무판에 새겨진 룬 문자로 봉인되었고 고통의 회개였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연대기 작가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인물이 나타났다. 군힐드, 반란을 일으킨 포로. 프랑크족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바이킹 족장의 노예였지만 도망쳤고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파괴했다. 7년 동안 그녀는 갈리아의 북유럽 전초기지들을 습격했다. 그녀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밤에 공격하여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노예 상인들을 처형했다. 루앙에서는 시장 전체를 불태우고 나치빌 7명의 남자를 죽였다. 그녀의 방식은 적들만큼이나 잔혹했다. 거세와 출혈사.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가했던 것과 동일한 처벌이었다. 군일드는 서기 930년 이후 문서에서 사라진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가 잡혀 처형되었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싸우다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자는 남아있다. 그 시기 여러 바이킹 정착지에서 발견된 제층들은 그녀의 공격과 일치한다. 누군가가 사냥꾼들을 사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침묵의 패턴을 깬다. 공포의 심장부에서도 저항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살아남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역은 더욱 문명화되었다. 거래는 공식적인 인장으로 기록되었고 요금은 규제되었으며 세금은 징수되었다.
이제 기독교화된 스칸디나비아 왕들은 인신매매를 폐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여 세입원으로 만들었다. 노예 제도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국가 수입원이 되었다. 발트의 항구의 고고학은 10세기 경제적 번영이 인신매매의 증가와 일치했음을 보여준다. 모든 새로운 부두, 모든 돌창고는 생명을 저장하는 능력의 증가를 나타냈다. 도시들은 고통의 기초 위에 성장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았고 성직자들은 축복했으며 상인들은 축하했다. 우리가 중세 지도를 볼 때 바이킹 무역선들은 북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혈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부의 혈관이 아니라 피의 혈관이었다. 아일랜드에서 바그다드에 이르기까지 사슬의 메아리는 모든 항구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외교 조약, 모든 상업 계약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명예와 용기를 자랑했던 북유럽 문명은 인간 거래 위에 그들의 영광을 세웠다. 이러한 경로에서 배들은 새로운 신, 즉 이익의 신의 신전이 되었다.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신이었다. 마지막 바이킹 왕 에이리크 블러드 X가 서기 954년에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만인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다. 잉글랜드는 해방을 축하했고 기독교 연대기 작가들은 새로운 정의의 시대를 선포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노예 제도가 아니라 그 이름이었다. 승자들은 그 시스템을 물려받아 완벽하게 만들고 믿음이라는 망토로 덮었다. 북유럽인들이 만든 상업 네트워크는 파괴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독교 통치자들에게 흡수되었다. 이전에 약탈당했던 수도원들은 노예 계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노예들이 해방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재산이었다. 스랄트랄이라는 용어는 서프 서프 또는 계약 노예 인덴처드 서번트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언어적 변화였다. 같은 몸, 이제 십자가로 축복받았다. 11세기 수도원 문서들은 부엌, 텃밭, 세탁실에서 일할 하녀들의 대량 구매를 묘사한다. 연대기에는 가족 없는 여성, 죄의 딸들 또는 피부양자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회계 기록에는 그들이 가축과 도구들 옆에 분류되어 있었다. 1086년 둠주데이 북 도미스데이 북의 토지재산 목록에는 소와 방앗간뿐만 아니라 페민의 숲 투텔라, 즉 후견인 아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후견은 합법화된 노예 제도를 의미했다. 노르만 성들에는 그러한 여성들을 구금하기 위한 특정 공간이 건설되었다. 잉글랜드 북부 발굴은 창문 없는 돌간방을 드러냈는데 철문이 있고 3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벽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고 바닥에서는 영가뼈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DNA 검사는 그 아이들 중 상당수가 강간의 결과임을 확인한다. 그들은 부주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죽었다. 원치 않는 아이들은 유산이나 혈통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거되었다. 여성에 대한 지배는 영토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노르만 기사들은 토지를 받았고 그와 함께 그들의 의존물, 가축, 하인, 색슨족 아내들을 받았다. 결혼 계약은 경제적 거래로 서명되었다. 사랑은 무관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이전이었다. 여성은 정복자 귀족과 정복당한 주민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여성의 몸은 가장 효과적인 식민화 문서가 되었다. 성직자들은 이 관행을 색슨족의 피를 기독교화한다는 사악한 주장으로 정당화했다. 그들은 현지 여성과 노르만 기사들을 결합하는 것이 혈통을 정화하고 강제 결합이 적을 문명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설교에서 폭력은 은총에 의한 결혼으로 재명명되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교회는
강간의 교리적 공범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교회 연대기들은 여성 자살의 급증을 언급한다. 일부는 강물에 몸을 던졌고 다른 이들은 수녀원으로 피신했다. 한 세대 만에 잉글랜드의 수녀 수가 3배로 늘었다. 수도원들은 강제 결혼해서 도망친 여성들로 가득 찼다. 교회에게는 그것이 기적적인 소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몸으로부터의 망명이었다. 이 폭력의 메아리는 현대 유전학까지 이어진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영국 인구는 스칸디나비아 DNA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모든 것이 켈트족과 색슨족 여성 혈통에서 유래했다. 즉, 이주한 것은 북유럽 남성들이 아니라 끌려온 여성들이었다. 연대기들은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과학은 그것이 생물학적 정복이었음을 밝혀낸다. 한편 요크의 중심부, 고대 바이킹 요르빅, 발굴에서는 으스스한 구조물이 드러났다. 벽에 철고리가 박힌 94개의 개별 감방이 있는 건물이었다. 토양 분석 결과 여성의 유기 잔해, 진정제, 반복된 임신 흔적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번식시설, 즉 강제 출산 공장이라고 불렀다. 40년 동안 도시 한복판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운영되었다. 교구 기록은 그 존재를 확인한다. 요크 대성당의 세례 기록에는 파텔 ignotus, 아버지 불명이라는 주석이 달린 7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등장한다. 그중 10여 명만이 5년 이상 생존했다. 나머지는 팔리거나 사라졌다. 대성당의 회계 장부에 따르면 그 수익은 새로운 예배당 건설에 사용되었다. 비참함으로 자금을 조달한 신성함이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다. 유사한 구조물들이 노르망디, 브루타뇨, 심지어 로마에서도 발견되었다. 모든 도시 중심지는 자체적인 몸 공장을 유지했으며 교회는 그것을 비난하기는커녕 관리했다. 바이킹 시대에 칼로 행사되던 바로 그 권력이 이제는 구원으로 위장되었다. 의례적인 불은 향으로, 피는 성수로 대체되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여성들은 도구로 전락했다. 말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노예 제도는 농노 제도로, 강간은 결혼으로, 희생은 전례로 변모했다. 더블린 부두에서 시작된 것이 수도원과 성에서 제도화되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다. 세련화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시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그 종소리의 기반 아래에서는 여전히 같은 고대의 탄식이 울리고 있었다. 어떤 노래도 잠재울 수 없었던 속삭임, 수세대에 걸쳐 통화이자 처벌이자 경계였던 여성들의 속삭임이었다. 서기 986년 잉글랜드 중심부의 작은 마을 랩턴 근처에서 땅은 1000년 후에야 드러날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단순한 전쟁 공동 묘지를 발견했다고 믿었지만 유해를 조심스럽게 청소하면서 더 불길한 것을 깨달았다. 216구의 시신, 모두 여성, 모두 의도적으로 살해되었다. 두개골 골절, 척추 절단, 마치 비명을 지르려 했던 것처럼 긴장된 턱. 그곳은 전장이 아니었다. 대량 학살이었다. 탄소 및 DNA 분석은 그들이 섹슨족 포로였다는 생각을 반박했다. 여성들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계통이었다. 그들은 수십 년 전 이 땅을 정복했던 바로 그 남자들의 아내와 딸들이었다. 이 발견은 모든 영웅적인 서사를 무너뜨렸다. 바이킹들은 패배하자 자신들의 여인들을 죽였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로잡힌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수세대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그들을 죽이는 것을 택했다.
랩턴의 땅은 조직적인 광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퇴적층은 살인이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칼자국은 깨끗하고 반복적이며 체계적이었다. 패닉이나 무질서는 없었다. 그것은 집단적인 결정, 선멸의 논리였다. 지배를 습관으로 만들었던 남자들은 그 습관을 자신들의 가정에도 적용했다. 유해 중 하나는 다른 것들보다 눈에 띄었다. 약 15이하 1사세 소녀의 작은 두개골이었다. 그 표면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룬 문자로 새겨진 세 단어를 발견했다. 베트라스바, 베트라스밤, 즉 이 편이 낫다. 이 글귀는 죽음 후에 새겨졌다. 누군가, 아마도 아버지, 형제, 사제였을 것이다. 그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 두 단어는 수세기에 걸친 야만성을 요약한다. 명예실추보다 죽음이 낫다는 확신, 비록 그 명예실추를 그들 자신이 정의했음에도 말이다. 그 메시지는 거울이 된다. 여성을 소유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들을 희생시키기 위한 의식을 집행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반영과 마주했다.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했던 일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왔다. 폭력의 순환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닫혔고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칼은 재판관이자 처형자가 되었다. 고고학적 기록은 또 다른 뒤트빙한 세부사항을 드러낸다. 구덩이의 가장 깊은 층에서 수은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수은은 바이킹들이 소량으로 약이나 염료로 사용했던 독성 금속이다. 대량으로 사용하면 환각과 광기를 유발한다. 랩턴의 뼈들은 매우 높은 농도의 수은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죽기 전에 천천히 중독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도 그들을 준비시키거나 온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침묵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수은은 이성을 지웠고 정신을 환상의 소용돌이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목소리는 살해되기 전부터 사라졌다. 공식 연대기들은 침묵했다. 단 한 개의 북유럽 문헌도 랩턴 학살을 언급하지 않는다. 명예와 영웅주의에 대한 세부사항이 풍부한 사가들은 이 에피소드 앞에서 침묵한다. 그러나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뼈들이 말하고 흙은 고통의 화학적 기억을 보존한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유전적 서열을 재구성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그 여성들 중 많은 수가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묻혔다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땅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마치 죽음이 가족의 결정이었던 것처럼, 아니면 명령이었던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랩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역전된 구원 행위로 해석한다. 바이킹들은 포획을 피함으로써 자신들의 혈통의 명예를 보존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보존한 것은 그들의 공포의 유산이었다. 이 편이 낫다는 글귀는 기도이자 변명이며 동시에 저주이다. 그것은 힘을 미덕과 혼동하고 지배를 운명과 혼동했던 문화의 논리를 요약한다. 그 사고방식의 메아리는 바이킹의 도치 지평선에서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노르만족, 십자군, 식민 제국들 모두 타인의 몸을 정복하는 것이 믿음 법 또는 필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물려받았다. 랩턴은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니다. 유럽이 가면을 벗고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바이킹 시대의 종말은 정의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망각을 가져왔다. 역사는 정복자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희생자들을 먼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은 불과 시간이 지으려 했던 목소리들을 되돌려 놓았다. 발굴된 모든 해골은 증언이며 망각에 대한 부정이다. 소녀의 두개골에 새겨진 문구는 오늘날에도 경고처럼 울려 퍼진다. 이 편이 낫다.
침묵하는 것이 낫고 복종하는 것이 낫고 강요된 질서에 도전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이 수세기를 관통하는 거짓말이다. 처형자들이 편안히 잠들고 현대 사회가 공포가 새롭고 더 깨끗하고 더 문명화된 형태를 띌 때 외면하게 했던 바로 그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언어, 깃발, 정당성만 바꿀 뿐이다. 그리고 타인의 삶이 재산일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있는 한 랩턴의 그림자는 우리 발 아래에서 계속 숨 쉴 것이다. 지옥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하나, 법 하나하나, 침묵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